세션과 쿠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세션과 쿠키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웹 프로그램은 비연결 지향적이죠. 그러니까 연결이 그러니까 A라는 페이지에서 B라는 페이지로 넘어가면 연결이 끊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웹 서버에는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접속 A라는 사람이 왔다가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연결을 해놓으면은 이게 리소스가 너무 많이 낭비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 연결을 끊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뭐 쇼핑몰이나 이런 사이트를 사용할 때 본인의 정보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 세션과 쿠키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기술인데 세션은 서버에 저장이 되고 쿠키는 클라이언트, 사용자 클라이언트 PC에 저장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션은 서버에 저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웹브라우저가 닫히거나 서버에서 이제 세션 타임이 종료가 되거나 또 로그아웃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 세션 정보가 사라지면서 연결이 끊어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서버에 저장이 되니까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션에다가 모든 정보를 다 저장하게 되면 그만큼 서버의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니까 서버에 무리가 가겠죠. 쿠키는 이거를 사용자 클라이언트 PC에 정보를 기록을 남겨서 사용자와 웹사이트의 사이를 매개해주는 정보가 쿠키가 되겠고요. 쿠키는 클라이언트 PC에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고 또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쿠키가 생성된 다음에 다시 재접속을 하게 되면 서버에서는 그 클라이언트에 남아있는 쿠키 파일 정보를 확인을 해서 누가 접속을 했는지를 식별을 할 수 있겠죠. PC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또 공용 PC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 사용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쿠키 변조도 가능하고 또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보안성이 좀 낮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만 쓰니까 스마트폰을 뭐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쓰진 않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쿠키 쓰는 게 괜찮은데 일반 PC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키를 지금 하나 예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new 쿠키, 앞에가 쿠키 변수명, 뒤에가 값, 쿠키 변수명 값 이렇게 만들었고, 쿠키의 유효 시간 set max age 초 단위로 설정합니다. 첫 번째 쿠키는 10초, 두 번째 쿠키는 20초. 초가 지나면 10초, 20초 지나면 쿠키가 삭제가 되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때 쿠키가 생성이 되는 거죠. 쿠키를 만들었던 것을 이때 생성. 그럼 넘어가서 확인을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쿠키가 만들어졌습니다 나오고 확인 누르면 넘어가서 쿠키 값이 나오는데요. 이때 여기서 F12 개발자 도구 눌러서 이 네트워크에서 좀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쿠키가 좀 만들어지고 확인 누르면 넘어갔는데 이때 쿠키 리절트에 가서 여기 헤더를 보면은 여기서 쿠키 값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이 부분이요. 여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쿠키 값을 가져와 보니까 패스워드 1234 id 김 j 세션 id라는 건 JSP에서 자바에서 서버에서 체크를 하는 거죠. 세션 ID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을 때 이 랜덤하게 겹치지 않게 값을 만들어 줍니다. 그 외에 여러 이제 값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 두 가지 값 여기가 쿠키에서 생성이 된 값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션 예제를 이제 하나 보는데 세션에 변수 저장하는 거죠. 앞에가 변수명, 뒤에가 값. 그런데 이 세션 같은 경우는 아까 쿠키 같은 경우는 스트링밖에 저장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쿠키에다가 이런 식으로 스트링이 아니라 숫자, 인트형, 뭐 다른 타입을 저장하고 싶으면은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쿠키에서는 스트링밖에 저장이 안 된다는 또 한계가 있는데
세션에서는 그런 제한은 없죠. 모든 자료형들을 이 set attribute이라는 메서드에서 모든 자료형을 다 담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세션을 만든 다음에 결과 페이지에 넘어가서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페이지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보는데요. 이렇게 쿠키 세션 변수명, 세션 값 넘겼습니다. 만들어졌고요. 확인 눌러보니까 넘어가서 같은 답이 나왔는데요. 그 세션 변수에 저장된 값을 꺼낼 때는 자바로 이렇게 꺼내는 방식이 있고 EL 익스프레션 랭귀지 표현 언어죠. 표현 언어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바 코드로 하면 세션에서 get attribute 하고 세션 변수명을 쓰면 되고, EL로 할 때는 session scope 변수명 하면 세션 변수의 값이 찍히게 되죠. 이번에도 우리가 아까 네트워크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를 보겠는데요. 세션 확인 눌러보니까 세션 나왔는데, 아까 쿠키로 봤을 땐 여기에 이제 쿠키라는 필드에 값이 쭉 찍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건 없죠. 쿠키에 보면 JSession ID라는 것만 있고, 아까처럼 ID나 네임이 쿠키 값으로 여기 찍혀 있지는 않죠. 이렇게 클라이언트에 저장이 된 게 아니고 서버 쪽에 전달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세션은 서버에 저장, 쿠키는 클라이언트에 저장.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세션이 좀 더 우수하고, 쿠키는 아무래도 그 로컬 PC, 사용자 PC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공용으로 쓸 경우에는 좀 보안이 좀 약하다. 그게 좀 단점입니다. 세션은 대신에 서버에 저장되니까 괜찮은데, 또 세션에다가 많은 정보를 저장하면 서버에 좀 무리가 갈 수가 있죠. 꼭 필요한 정보만 세션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MVC 패턴인데요. MVC 패턴은 M이라는 건 모델, 데이터 처리하는 코드를 모델이라고 하죠. 뷰는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화면, 컨트롤러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 뷰 컨트롤러의 첫 자를 따서 MVC라고 하고, 개발을 할 때 이렇게 MVC로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를 좀 분담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디자인과 개발자 간의 협업도 가능하고 유지 보수 시간이 좀 절감이 된다 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자바 웹 개발을 할 때 모델원 방식이 좀 오래된 방식이죠. 단순하면서도 개발하기 쉬운데, 그게 지금 이거죠. 이런 식으로 JSP 페이지 하나로 다 끝냈어요. JSP 페이지 안에서 코드를 다 작성했어요. DB 연결부터 시작해서 SQL 실행부터 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것까지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면에 출력이 됐습니다. 멤버 테이블 내용을 출력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web-inf 밑에 lib 밑에 자르 파일을 갖다 놔야지 실행이 되죠. 이게 이제 모델 원 방식. 이 모델 원 방식은 좋은 점은 파일 하나로 다 끝나니까 쉬운데,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을 재사용하거나 유지 보수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한 게 MVC 패턴이었죠. 그래서 MVC로 작성을 지금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서블리 클래스에서 지금 DTO가 있고요. ID 패스워드 이름 저장하는 DTO, DAO에서 코드를 작성해서 어레이 리스트로 리턴해주는 코드. 서블릿에서 DAO 만들고, 여기서 방금 전에 DAO에 작성해서 메서드 호출해서 리스트를 받아서 저장한 다음에 페이지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리스트.jsp에서는 이걸 받아서 여기 앞에서 보내준 변수명하고 맞춰야 되겠죠. 이거랑 맞춰서 받아와서 리스트로 받아온 다음에 이거를 반복만 돌려서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거는 페이지 하나에서 그 작업을 다 해서 간단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코드를 다시 재사용하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카피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지금 파일을 4개로 만드는 과정에서 훨씬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코딩량도 많아지고 하지만, 이게 시스템의 확장성을 고려하면 이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MVC 패턴이라는 게 이런 반복적인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또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코드의 재사용성이 참 중요합니다. 유지보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재사용성이 좀 더 유리하고, MVC가, 그리고 또 협업할 때 좋죠. 그 사용자가 보는 웹페이지하고 프론트 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개발자가 주로 다루는 백엔드 쪽, 백엔드랑 프론트엔드 쪽을 분리를 시켜서 또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고 협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유지보수하기도 편리하고, 대신에 개발을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와 상수만을 멤버로 갖는데요. 자, 추상 클래스는 뭐예요? 클래스 안에 추상 메서드가 1개 이상 있으면 추상 클래스가 되죠.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는 전체가 다 추상이죠. 근데 이것도 자바 1.8부터는 스태틱 메서드랑 디폴트 메서드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메서드는 사실 뭐 아직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 하면 인터페이스 안의 메서드는 추상이다,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태틱은 객체 생성 없이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바로 호출 가능한 메서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자바 1.8부터 인터페이스인데 안에 스태틱 메서드를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디폴트라는 메서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선택적으로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이런 메서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뭐예요? 임플리먼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죠. 임플리먼트. 상속은 1개만 가능하죠. 다중 상속이 안 되죠. 2개 이상의 클래스를 상속할 수 없는데, 인터페이스는 다중 구현이 가능하고요.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가 하나 이상 있는 클래스. 네. 그리고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의 공통점은 인스턴스 못 만들죠. 왜냐하면 완성이 안 된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거를 프로토타입이라고도 합니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초기 모델. 이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위 클래스에서 또 확장을 하거나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키워드가 다르고, 추상 클래스는 완성된 클래스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하고 스태틱 디폴트 메서드만 선언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 안에 이렇게 완성된 메서드하고 완성되지 않은 메서드가 같이 섞여 있을 때 이런 걸 추상 메서드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추상 메서드에는 애브스트랙트 키워드를 붙여야 되고요. 그러면 이 추상 메서드가 포함된 클래스에는 또 애브스트랙트라는 키워드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럼 컴파일은 됩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쓰기 위해서 상속을 받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테스트01이란 클래스의 미완성 추상 메서드를 여기서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올리고 add unimplemented message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추상 클래스는 완성된 메서드와 미완성 메서드가 섞여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도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는데요. 2개 만들었고요. 메서드가 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완성 메서드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완성된 메서드를 작성하려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완성된 메서드를 작성하려고 하면 오히려 에러가 발생하죠. 인터페이스 안에는
완성되지 않은 메서드만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바 1.8 버전 이후부터는 디폴트란 메서드와 스태틱이란 메서드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태틱 메서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은 뭐 특별히 없습니다. 스태틱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디폴트라는 메서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스태틱과 디폴트를 포함하는 메서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1.8부터 자바 1.8부터 하지만 뭐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술은 아니니까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완성된 메소드는 원래 포함하지 않았는데 1.8 이후부터는 이게 가능하게 됐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인터페이스 하면 대부분 알고 있기로 이렇게 추상 메소드만 가능하고 완성된 메소드는 안 되는 걸로 다들 대부분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일단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플리먼트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이때 또 다른 점이 이렇게 2개 이상,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또 우리가 임플리먼트 할 수 있죠. 클래스는 그게 안 되잖아요. 클래스는 자, 추상 클래스입니다. 지금 추상 클래스인데 여기도 이제 애브스트랙트 추상 메서드가 포함된 추상 클래스. 그러면 여기도 상속받고 여기도 상속받고 싶어요. 이거 안 되죠? 왜냐면 상속은 한 개밖에 안 돼요. 자바에서는 2개 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이건 잘못된 문법이고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 2개 인터페이스를 가져오는 건 괜찮은데 완성은 다 해줘야죠. 그래서 마우스 올리고 미완성 메서드를 쭉 구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터페이스는 모든 메서드가 기본적으로 추상 메서드, 물론 스태틱과 디폴트가 있긴 하죠. 그리고 추상 클래스는 한 개 이상의 추상 메서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공통점으로는 객체를 못 만들죠. 스스로 만들 수 없고 하위 클래스에서 상속받거나 구현을 해서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또 콜바이 레퍼런스와 콜바이 밸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콜바이 레퍼런스는 주소값, 참조 변수, 참조 변수에 저장된 주소값이나 위치값을 전달을 하는 방식이고요. 콜바이 밸류는 값을 복사하는 겁니다. 값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깊은 복사, 얕은 복사 이런 말도 썼죠. 그래서 메인 메서드에서 현재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자, 여기서 sum이라는 메서드로 줄여요. 근데 num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10이라는 값을 여기다 전달하겠죠. 지금 이름이 같은 메서드가 2개가 있는데요. 파라미터가 틀려요. 타입이. 여기는 정수형이고 이거는 정수 배열이에요. 이렇게 같은 클래스에서 이름이 똑같은데 메서드 이름이 똑같은데 그 파라미터가 다른 경우를 뭐라고 했죠? 오버로딩. 오버로딩. 같은 클래스에서 메서드 이름이 중복된 경우죠. 그럼 컴파일러는 이때 이거는 이 값이 정수 변수니까 이 메서드로 출하겠죠. 그럼 10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1부터 10까지 쭉 합산을 해서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값이 되돌아와서 55로 시켰고요. 두 번째에서는 정수 배열이죠. 여기 뺄게요. 정수 배열 생략 가능하니까 정수 배열을 만들어서 여기 sum이라는 함수에 배열 참조 변수를 집어넣었어요. nums가 가리키는 주소가 전달이 됐겠죠. 그 값을 ARR이 받아가지고 합산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똑같은데요. 방식이 달랐죠.
자, 여기 sum 함수에 전달되는 값이 num이라는 값 자체, 10이라는 값 자체가 넘어갔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call by value죠. 값을 직접 넘겨가지고 메서드에 호출을 했기 때문에 call by value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는요, 이 nums가 배열 참조 변수죠. 그럼 배열 데이터는 실제로 메모리의 힙이란 영역에 저장이 되고, 이 nums는 스택 영역에 저장이 되는 변수죠. 그러면 이 배열에 10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 배열의 시작 번지값을 이제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이 번지값이 넘어가서 ARR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럼 배열 데이터는 한 개가 되는데 이 ARR의 주소값과 이 nums의 주소값이 같은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배열은 한 개고. 이런 경우가 call by reference 또는 call by 포인터 주소, call by 또 address, 주소에 의한 호출, 참조에 의한 호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메서드를 호출할 때 넘겨주는 값이 실제 값이냐 아니면 위치 값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예, 이번엔 스태틱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스태틱은 정적 변수, 클래스가 로딩이 될 때 메모리 공간을 할당할 때 일단 스태틱으로 할당된 변수나 메서드는 변함없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객체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스태틱 변수는 한 개만 만들어지게 되죠. 예, 지금 클래스에 변수에 A라는 변수, 여기에 이제 스태틱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변수에. 또 메서드에도 스태틱이 안 붙은 변수가 있고 스태틱이 붙은 변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이 다 출력이 됐는데 여기가 에러가 났죠. 예, 스태틱 메서드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런 스태틱이 아닌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스태틱이 아닌 경우에는 다 접근이 가능한데 스태틱 메서드인 경우는 스태틱에만 접근이 가능하고 여기 그 스태틱이 아닌 넌 스태틱이라고 하는데요. 예, 넌 스태틱에는 접근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태틱에서는 스태틱이 아닌 멤버에는 접근을 못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스태틱이 붙어 있는 변수와 함수가 제일 먼저 로딩이 됩니다. 그 후에 인스턴스 생성, 인스턴스는 어떻게 만드냐면 new라는 키워드로 만들죠. 네, new라는 키워드로 인스턴스를 만들면 그때 인스턴스 변수와 함수가 로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중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태틱이 먼저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나중에 만들어지니까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코드에서 보시지만 이렇게 생기는 시점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일단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이 스태틱이 붙어 있는 멤버들은 제일 먼저 실행이 되는 메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메인 메서드도 스태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이 바로 처음에 시작될 수 있는 이유도 스태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메인이 제일 먼저 호출됐습니다. 스태틱이니까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때 인스턴스를 만들잖아요. new 하면. 그럼 이때 A 변수가 생기는 거고요. 이때 print A 메서드가 메모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올라온 이 메서드에서 얘네들을 부르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 지금 이 스태틱은 제일 먼저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A라는 변수는 new를 할 때 나중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스태틱이 제일 먼저 올라왔는데 저 A라는 변수, 스태틱이 안 붙은 변수는 언제 올라올지 모른다는 얘기죠. 나중에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접근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메인도 마찬가지죠. 메인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인스턴스 안 만들고요, A 변수하고 B 변수에다 값을 넣어볼게요. 자, B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스태틱이니까 제일 먼저 프로그램 시작될 때 올라와 있으니까요. 근데 이 A 변수는 스태틱이 아니에요. 이런 넌 스태틱을 다른 말로 인스턴스 변수라고 또 해요.
그럼 그 뉴로 메모리에 만들어질 때 그때 올라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에러가 되는 거죠. 예, 정리하면 스태틱은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메모리에 올라오는 영역이란 얘기죠. 변수와 메서드가.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스태틱 멤버를 부를 때는 지금 스태틱이 지금 b라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여기다가 e1으로 해서 값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스태틱 멤버는 이제 기본적으로 부르는 방법이 여기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고가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도 가능하긴 하지만 정식 표현은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태틱은 클래스 이름점 인스턴스 필요 없으니까 클래스 이름점 변수, 클래스 이름점 메서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원칙이죠. 자, 그럼 보시면 지금 E1을 U를 했고 인스턴스 만들어서 A의 10, 또 E2를 만들어서 A가 20, E3 만들어서 A가 30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출력을 시켜보면 A의 값은 계속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B 값은 어때요?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ex08.b에다가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스태틱 값에 2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스태틱은 인스턴스 변수는 우리가 new를 할 때마다 계속 여러 그 개별 값이 만들어지는데 스태틱은 공통적인 값 하나만 가지고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이 계속 시키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인스턴스 변수, 스태틱이 안 붙은 변수는 개별적인 값으로 인스턴스 만들 때마다 처리가 되고 스태틱 변수는 공통적인 값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한 개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우리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또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을 좀 공부했는데 대표적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공부했었죠. 특정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클래스 프레임과 인터페이스의 집합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틀을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 자체가 이제 틀이란 뜻이죠.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을 붙여 놓고 작업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 그 안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인젝트 의존관계 주입이라든지 AOP라든지 또 인터셉터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또 뭐 뷰 리졸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프레임워크 없이 다 짤 수도 있죠. 그러면 또 그런 기능들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드니까 이것들을 미리 만들어진 틀 안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작업 시간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신 좀 이제 세부적인 제어는 어렵죠.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근데 회사별로 사실 이런 프레임워크 어차피 소스가 오픈돼 있으니까요. 이걸 가져와서 회사 나름의 약간 기능들을 가감해서 나름의 또 독특한 프레임워크를 또 만들더라고요. 자, 이 프레임워크가 중요한 이유는 객체 지향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서 혼자 하는 프로젝트가 거의 없죠. 많은 다수의 개발자들이 투입이 돼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 개발자의 취향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게 코드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통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관성도 부족하게 되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개발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나온 게 프레임워크입니다. 개발자를 좀 편리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개발자가 이러한 틀 안에서 이러한 규칙은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발자의 창의력이나 자유가 좀 제한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편리한 면도 있지만. 자,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다양한 도구들이 있죠. 장점은 일단 아무래도 기본적인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개발 시간이 줄어들 수 있고요. 또 단점은 또 너무 여기에 의존을 하면 개발 능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다 이미 만들어진 틀 안에서 작업을 하니까
창의적인 게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비지 컬렉션은 전에 앞에도 봤지만 시스템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동적 할당된 메모리를 찾아서 자동으로 회수를 하는 거죠. 예, 그런 프로그램을 가비지 컬렉터라고 부르고요. 자,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하다가 불필요한 메모리들을 자동으로 회수해서 반납하는 기능이죠. 전에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new 스트링 해서 스트링 1000개짜리 배열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new로 시작하는 메모리 할당을 동적 할당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정적 할당은 이런 식으로 뭐 정수형 변수 A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런 경우는 자료형과 변수명이 딱 주어졌죠. 이거는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할 때 이미 자료형과 변수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메모리를 바로 컴파일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확보를 해버립니다. 변수명도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코드 블록이 특정한 뭐 메서드가 끝난다든지 하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코드 블록이 시작되면 만들어지고 코드 블록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회수가 돼요. 이게 정적 할당. 자, 동적 할당은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메모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new, 자바에서 이제 new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동적 할당인데요. 그럼 new라고 해서 정수형 변수 배열 5개짜리를 만들어라. 5개의 값을 갖는 배열을 만들어라, 그 얘기죠. 동적 할당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만들어지는 영역도 좀 다른데요. 이 정적 할당은 어느 영역이 만들어지냐면 스택이라는 영역이 만들어지고요. 동적 할당이라는 건 힙이라는 영역이 만들어지죠. 네, 이거 팁이라는 영역은 대용량 메모리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적 할당 같은 경우는 이름이 없어요. 지금 자료형만 있고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좌변에 참조 변수를 만들어서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A라는 참조 변수가 이 힙 영역에 있는 동적 메모리 할당된 공간을 참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적 할당은 코드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회수가 돼요. 하지만 동적 할당은 이게 문제입니다. 코드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회수해야 됩니까? 예, 전에는 개발자가 회수를 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C 언어 같은 경우는 new라고 생성이 된 동적 메모리 할당 영역은 delete이란 명령어를 호출해야만 삭제가 됐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모르고 delete를 안 해도 실행은 되거든요. 에러는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메모리에 아직 그 할당된 메모리 남아있는데 반납이 안 된 상태로 delete를 안 하면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런 실수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바에서는 그 기능을 막아버렸어요. 막고 누가 해주냐? 시스템이 대신 해준다는 거죠. 시스템이 대신 해주는 동작을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하죠. 누가 회수하냐면 이제 가비지 컬렉터라는 프로그램이 회수를 하고요. 가비지 컬렉터가 수행하는 작업을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코드에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트링을 만들었어요. 1000개짜리 뭐 대량의 메모리를 쓰고 있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ARR에 너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스트링 배열을 참조하던 변수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이 코드는 이 메모리는 필요가 없는 메모리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이런 코드를 명시적으로 딱 지정하면 내부적으로 가비지 컬렉터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비지 컬렉터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 용량이 되면, 용량이 꽉 차면 알아서 수집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system.gc라고 해서 가비지 컬렉터 실행해 주세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곧바로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 내부적으로 그 타이밍은 시스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만약에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GC 이렇게 해버리면 가비지 컬렉터가 돌아가는데 직접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언제 돌릴지는
시스템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자바에서는. 예, 이렇게 가비지 컬렉션을 직접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사실 클로즈, 중요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파일 처리라든지 DB 연결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클로즈란 메소드가 많이 제공됩니다. 예, 그런 메소드를 잘 호출해 주면은 또 이런 메모리 누수 현상이 좀 줄어들겠죠. 자, 그다음에 기본 자료용과 참조 자료용, 계속 이제 비슷한 내용들도 나오는데요. 기본 자료용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하고요. 변수의 값 자체를 저장하는 거죠. 정수형은 바이트, 숏, 인트, 롱이 있고요. 실수형은 플롯과 더블이 있고요. 문자형, 캐릭터, 논리형, 불린. 근데 이 프리미티브 타입은 래퍼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트는 인티저, 문자형은 캐릭터. 나머지는 또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 타입, 참조 자료형은 위치 값을 가리키죠. 실제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주소 값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캐릭터 기본 자료형을 정리한 거죠. 기본 자료형 문자형은 캐릭터 2바이트. 이거를 래퍼 클래스는 길죠. 자, 그러니까 래퍼 클래스는 전반적으로 지금 풀 네임을 다 따랐어요. 지금 이게 줄임말이잖아요. 풀 네임이고 인트, 인티저. 나머지는 첫 글자만 다 대문자로 바꾼 거거든요. 예, 바이트 1바이트짜리, 숏은 2바이트 정수, 인트는 4바이트, 롱은 8바이트, 플롯 4바이트, 더블 8바이트인데요. 플롯은 정수 부분을 3바이트를 사용하고 소수 부분을 1바이트, 더블은 정수 부분을 5바이트, 소수 부분을 3바이트 사용해요. 정밀도는 당연히 더블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플롯을 거의 안 쓰고 더블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분리는 논리형, true, false만 저장을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본 자료형 8가지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객체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래퍼 클래스, 객체로 저장할 때는 래퍼 클래스. 그러니까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의 차이점은 실제 값을 저장하느냐, 위치 값을 저장하느냐, 그 차이가 있죠. 네, 기본 자료형은 실제 값을 저장하고요. 참조 자료형은 번지 값을 저장하고, 예, 그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 자료형과 래퍼 클래스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 자료형이고 A라는 변수에 10이 바로 할당된 거고요. B라는 변수가 지금 인티저 래퍼 클래스 자료형이죠. 네, 여기 2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안에 이 value라는 변수가 파이널 변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값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를 좀 줄임말로 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20이라는 값이 B가 가리키는 객체의 안에 value라는 변수에 저장이 된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인티저 클래스에서 우리가 좀 다양한 이 래퍼 클래스를 사용하면 예를 들면 뭐 최대값이 얼마냐, 정수형에 또 최소값이 얼마냐, 또 바이트 수요, 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예, 지금 정수형에 21억 정도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1억 정도. 예, 비트가 32비트니까 4바이트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티저에서 이 10진수 10이 이진수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이진수로는 1010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메소드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자료형과 기본 자료형은 말 그대로 값만 딱 저장을 할 수 있고 이 기본 자료형을 확장을 해서 이런 참조 자료형을 쓰게 되면 이 참조 자료형 클래스 안에는 메서드하고 또 변수하고 메서드가 있으니까 다양한 이런 메서드들, 변수들과 메서드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